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했던 거를 우리말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설 검정하고 가설 검정에서 그 우리가 이용하는 p 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계학의 그 기본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부에서 배울 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퍼런셜 통계학하고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어,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자료 요약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평균이랄지 뭐 이런 숫자로 요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 갖고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추론 통계학 혹은 추리 통계학이라고 그래갖고 인퍼런셜 통계학 그거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할 것도 결국 뭐 인퍼런셜 통계학이죠. 어, 근데 인퍼런셜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이 있죠.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모집단 특성을 뭐 주로 이제 무슨 시간 뭐 아니면은 비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 표본이라는 걸 뽑죠. 표본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표본의 이제 특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퍼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표본의 특성으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추론 통계학이라고 그런다. 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도 결국은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모집단의 파라미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모집단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모집단 평균은 보통 뮤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뮤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기각되는지 수용되는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모집단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면 가설은 보통 이제 에,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null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귀무가설, 대립가설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주로 여러분들이 그 세우는 가설은 주로 대립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더 중요한 가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 논문에 가설 설정할 때 그 가설은 대립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귀무가설은 적지 않죠, 그죠? 주로 대립가설만 이제 적게 되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대립가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실 때 보면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뭐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립가설을 수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가설을 그죠? 서포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집단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뽑아야 되죠. 표본을 뽑고 그다음에 표본의 그 특성을 알아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모집단 파라미터가 모집단 평균이다 그러면 표본을 뽑아갖고 표본 평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표본 평균이 60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대립가스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땐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X바가 35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대립가스를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무가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 예를 들면 49가 나온다든지 51이 나온다든지 뭐 심지어 50.5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검정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이거 알파 값을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가설이라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회귀 분석 관련해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그런 가설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 변수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뭐하고는 뭐 양의 관계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많이 설정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그 계수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회귀 분석에서 예를 들면 독립 변수가 두 개다. x1하고 x2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식이 종족 변수하고 이제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찾는 식은 이제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x1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양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가설을 그 뭡니까 대립가설에다가 베타 1이 양수다. 그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x2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양수다 그러면은 양의 관계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으면 그거를 그 대립가설에다가 베타 2가 양수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샘플을 뽑죠. 그러니까 모집단으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회기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계수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집단의 그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가설 검증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 검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설은 이제 두 개가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널 하이퍼시스, 귀무 가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 대립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기호로는 기무 가설은 H0,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HA라고 쓰기도 하고 H1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항상 대립가설에다가 넣어야 돼요. 대립가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 보는 그 가설은요, 그건 대립가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립가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이제 대립가설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야만 그죠? 대립가설이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p-value라는 값이 있거든요. 그 p-value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정한 알파 값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돼요. 그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립가설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p 값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에다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가설은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두 개는 이제 원사이디드라고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투사이디드라고 그러는데, 대립가설에 이렇게 어, 크다는 이런 부등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립가설에 작다는, 뭐보다 작다는 이런, 부등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not equal, 같지 않다라는 어, 기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통계 패키지 있죠? 패키지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이 투사이디드 테스트를 해요, 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t equal이 항상 그 대립가설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그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대립가설에다가 양의 관계 있다 그러면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디폴트로 이렇게 not equal 된 거를 이걸 가설 검증을 하느냐? 사실 이제 not equal로 이렇게 가설 검증이 되면요. 그 개수 있죠? 개수가 양수면은 나디콜이면 양의 관계 있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p 값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p 값을 사실은 이게 나디콜로 했을 때 그 p 값을 반으로 쪼개야지 이제 진정한 이제 그 p 값이 되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디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p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양의 관계 있다는 걸 그 가설을 검증할 때도 그 나디콜로 했을 때 나오는 그 피 값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거니까 일단은 디폴트로 이것이 이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디콜이 이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의 그 결론은요, 항상 귀무가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수용할지 기각할지 그거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만약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 대립가설을 수용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 하게 되면 그죠? 대립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셈이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결론을 낼 때는 항상 귀무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 그 알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알파.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죠. 알파가 뭐냐면 이게 그 조건부 확률인데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를 확률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이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왜 논문에 보시면 알파는 0.05나 0.01을 쓰게 되죠. 물론 이제 각각의 경우에 결론은 좀 달라집니다만은 일단 그럼 알파가 왜 등장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보면은 그걸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샘플을 뽑고 거기서 나오는 샘플 특성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샘플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알파 값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 가설 검정 절차를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봤던 그 원사이디드 테스트 중에서 대립가설에 뭐보다 크다는 그게 있을 때, 그죠? 그 가설이 대립가설로 있을 때, 그때 이 가설 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순서는요, 일단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값 정하고요. 알파 값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뮤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제 엑스바 값을 이제 샘플을 뽑아갖고 엑스바 값을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엑스바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걸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래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바가 나오면 그걸 표준화 시키는데, 이 표준화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매번 여러분들이 왜 노멀 그러니까 정규분포 보면은, 정규분포의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나오고, 그 퍼지는 정도는 이제 분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매번 그 평균이 달라질 때마다 이 그림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평균을 제로로 만드는 게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화 방법은 왜 여러분들 뭐 혹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z라는 값을 새로 도출을 하죠.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값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뮤가 50보다 크다는 이제 그게 이제 대립가설로 나오게 되면 x바 값이 굉장히 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가설 검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바 값이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검증하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아갖고 x바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표준화 시키기 전에 x바 값이 굉장히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립가설을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 대립가설을 지지한다는 거는 기무가설 기각하겠죠. 그러니까 x바 값이 크면은 기무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그 기각 영역이라는 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 영역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바가 굉장히 클 경우에만 기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각 영역은 결국 이제 알파 값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파를 뭐 0.05로 세팅을 하든 0.01로 세팅하든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그 z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z 값 만약에 알파 0.05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표준 정규 분포에서 반쪽 그 면적이 0.5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전체 면적이 1이기 때문에요. 확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z 값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z 값이 1.645라는 값이 나옵니다. 0.05일 때, 0.01일 때는 2.3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는 값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샘플 뽑아가지고 X바 조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표준화 시키죠. 그 표준화 시켜갖고 그걸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검정 통계량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여기 기각 영역에 빠지면은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설 설정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알파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0.05하고 0.01을 쓰니까 그 다음에 기각 영역을 찾고요. 그 기각 영역은 보통 대립가설을 보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의 부등호가 크다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에 있고요. 작다 그러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그러면 양쪽에 있게 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알파 값에 따라서 그 z 값을 찾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검정 통계량 값이 그 기각 영역에 속하는지 보고 속하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고요. 안 속하면은 기무가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컴퓨터가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컴퓨터는 뭘 하느냐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이 결정이 되면 그 검정 통계량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 값이라는 걸 이제 찾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자, P 값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에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잊지 말고 알아둬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검정 통계량 값이 2.2가 나왔다. 그죠? 여기가 2.2 아닙니까? 2.2가 나왔다. 그러면은 기각 영역이 그죠? 요거보다 요쪽에 있으면은 그죠? 요쪽에 있으면은 기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야 기각 영역이 어디 있어야 기각이 되냐면 요 정도는 있어야지 그죠? 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선 있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 면적 그거를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요, 그거를. 그게 바로 P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커브에서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값을 먼저 찾습니다. 검정 통계량. 그죠? 검정 통계량은 이제 자료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검정 통계량 값을 찾으면은,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 면적 있죠?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게 P 값이에요. 이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뮤가 이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작다, 뭐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에 있어요. 그게 검정 통계량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 면적이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P 값이라는 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파 값이 가장 작은 알파 값보다 크면 자동적으로 기각이 되겠죠? 기무가설이.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P 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P 밸류라는 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에요. 그래서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다라는 게 그 기무가 대립가설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x바 값이 굉장히 작으면은 이 대립가설을 지지를 하게 되겠죠. x바 값이 작으면 그죠? 그러면 이걸 지지하면은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각 영역은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왼쪽에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알파 값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알파 0.01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g 값은 여러분들 이제 왜 표준 정기분포에서 그죠? 가운데가 0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오른쪽에 0.01일 때 값을 찾아갖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서 역시 이제 x바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게 나오면 그것하고 여기 지금 여기서 찾은 마이너스 2.33하고
비교를 해서 그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고요. 어,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기각이 안 되죠. 역시 이 경우에도 P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역시 검정 통계량 값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만약에 마이너스 2.67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P값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 그 면적을 찾게 됩니다. 이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P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P값하고 알파 값하고 비교를 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 기각 여부라는 건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입니다. 물론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그건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립가설을 수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우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디콜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나디콜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이거는 아주 x바가 크거나 아주 x바가 작거나 하면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각 영역이 양쪽에 있게 됩니다. 그죠? 기각 영역이 양쪽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가 정해지면 알파를 양쪽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알파 값을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0.05다 그러면은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0.025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G값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이 계산되면 검정 통계량 값이 이 기각 영역에 속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P값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P값은 역시 뭐냐면 검정 통계량 값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죠? 만약에 검정 통계량 값이 3.02로 나왔다. 그죠? 그러면 P라는 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죠?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때 그 하나의 면적이 P값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쪽 왼쪽에도 또 있죠. 그래서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그걸 두 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0.0013이 나오면 그걸 두 배를 해가지고 P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제 양측 검정에서 이렇게 P값이 나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측 검정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걸 P값을 반으로 쪼개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그냥 그 양측 검정에 나온 그냥 P값을 단측 검정에 나온 P값처럼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염려를 할 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폴트는 양측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디콜이 대립가설에 들어가요. 항상. 그리고 그 P값은 나디콜에 대한 그 P값을 그 컴퓨터 아웃풋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P값이 알파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립가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 이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표준화 시킨다 할 때 이제 Z라는 걸 이용을 했잖아요. 그 Z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이 Z는요, 사실 이제 이거를 아까 잠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이렇게 그 뭡니까 Z가 변환이 될 때
그러니까 특정 x값을 표준화시킬 때는 이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샘플 민을 표준화시킬 때는 샘플 민과 관련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통계에 보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샘플을 여러 번 뽑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샘플 평균을 이게 조사를 해요. 매번 이제 샘플이 다르니까 이 값도 다르겠죠? 다를 텐데 요것들의 분포 있죠? 이렇게 좀 샘플 민들이 쭉 나올 텐데 요것들의 분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항상 정규 분포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고 그거의 평균은 예? 요게 이제 그죠? 그 그러니까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그죠? 루트 n으로 나눠준 거랑 같더라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거. 요 부분이 요렇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 n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데 보통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사실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렇고 n이 30보다 작아도 이 이론이 성립을 해요. 시오렘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엑스바는 정기분포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시그마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모집단 표준 편차는 사실 우리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죠? 모집단 평균도 모르고 모집단 표준 편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g라는 값을 쓰면 안 되겠죠, 사실. 시그마도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그러면 시그마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 우리가 이제 어차피 표본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본의 그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거를 S라고 만약에 한다면 시그마 대신에 S를 쓰자. 어, 그러면 이때의 그럼 검정 통계량은 G가 아니고 이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T라 그럽니다. 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게 T 값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그 T 값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T는 전기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칭에다가 그 종 모양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n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그걸 n-1을 이제 자유도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유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도에 따라서 이 t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가설 검증을 할 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냐면 컴퓨터가 주는 P값 갖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D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뭐냐면 이 경우에 아까 Z일 때랑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 절차랄지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P별로 계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등호가 크다는 게 이제 대립가설에 있다 그러면은 기강력이 오른쪽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 의해서 그죠? 그 기강력이 결정되는데 이때는 g 값이 아니라 t 값을 찾아야 되는데 t 테이블로부터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t 값 찾을 때는 자유도가 고려가 되고요. 그때 이제 자유도를 알려면은 그 샘플 크기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유도가 n-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도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값 고려해가지고 그 기항량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T값 계산해가지고 그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각력에 빠지는지 이걸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그 P값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 계산이 되면 그거를 그 컴퓨터에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면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그림에서 빨갛게 칠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뭐냐면 이 p 값이 나오면은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립가설을 이제 수용하게 된다. 그 결론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뮤에 대한 지금 가설을 지금 검증을 했습니다만은 분산 분석이랄지 그다음에 회귀 분석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구조 방정식 모형 이때 가면은 가설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뮤에 대한 가설만 봐서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회귀 분석에서는 그 개수도 있죠. 개수에 대한 가설 검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분산 분석에서는 뭐 분산 분석 같으면은 기무 가설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그룹의 평균을 비교한다면은 뭐 세 개 그룹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무 가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모두가 같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구조 방정식 가면은 패스 경로 그 개수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로 개수들이 0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P 값이 뭐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무 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다. 그래서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기무 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P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기무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기무 가설을 기각하면 왜 좋냐? 기무 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대립 가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게 되잖아요. 대립 가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